네, 올해는 그야말로 K-팝의 전성 시대입니다. 빌보드 메인 차트 1위에 등극을 했죠. 이 BTS, 그리고 유튜브 1억 뷰를 최단기간에 돌파한 블랙핑크까지 국내 엔터 산업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마토 인터뷰 소통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혁명의 저자인 한성대 김동하 교수를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현장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몸담고 계셨고 지금은 또 학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돈으로 만약에 회사를 인수한다 이렇게 되면 뭐 제품이나 설계나 뭐 장비나 뭐 상품 이런 걸 다 이제 사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엔터테인먼트는 어떻게 보면 돈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계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열정이나 창의성 그리고 그들만의 깊은 그 인간관계 이런 것들까지는 좀 다 사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는 이 돈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접근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좀 쉬운 비즈니스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서 느끼신 바가 굉장히 심오하신 것 같은데 아마 설명을 들으시면서 경제하고 지금 많이 엮어주셨잖아요. 제가 경제부 기자 생활을 상당히 오랫동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금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연결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좀 다루신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돈과 자본 측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걸출한 기획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SNS나 유튜브 같은 그런 그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그걸 잘 활용한 전략,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랄까요? 그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돈과 자본의 경우에는 한국은 어떻게 보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 가수나 그 엔터테인먼트라는 그런 단일 비즈니스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또 시장 자체가 코스닥도 코스피에 2005년도에 합치면서 굉장히 그 큰 규모, 거래 규모도 많고 개인 투자자도 많고 그런 자본이 굉장히 원활한 시장 중에 하나인데 그곳에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상장이 많이 되면서 실제로 자본 투하가 많이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출한 기획사들이 탄생하는 배경에 그런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걸출한 기획사들을 꼽을 수 있는데 실제로 뭐 SMYG, JYP 뭐 빅3로 불리던 회사들의 경우에 실제로 SM 같은 경우는 이게 아이돌 그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먼저 한 비즈니스잖아요. 일본의 것을 어떻게 보면 한국이 보다 더 강력하게 그리고 더 세련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일본으로 다시 수출을 하면서 그렇죠. 일본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그로 인해서 뭐 중국이나 동남아까지 그렇게 진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전략이 분명히 맞아떨어졌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시아를 석권한 다음에는 그 SNS, 유튜브 그러니까 예를 들면 K-팝 뮤직비디오들 보면 지금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잖아요. 굉장히 돈도 많이 들이고 잘 만든 뮤직비디오인데 공짜로 보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 구매력을 할까, 뭐 이렇게 가격에 민감한 전 세계 하이틴들, 또 미드틴들, 뭐 그 정도 세대한테 굉장히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육 문제는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요. 교육이 약간 원활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세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K-팝의 아주 본질적인 정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복합적인 정말 요인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국내 엔터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좀 힘든 엔터주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새 갖가지 또 사건과 사고들이 꼬리를 물면서 엔터주를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엔터 산업의 확장성과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휘발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부가가치를 일으키는 그 특징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보면 굉장히 마케팅으로 활용될 소지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엔터테인먼트라는 말 자체가 엔터가 이제 함께, 테인이라는 게 이제 소유하다, 이제 함께 공감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것에 함께 공감하는 그런 본질적인 것 이외에도 다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하는 그 제품이나 그런 서비스에 거기에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되면 굉장히 이렇게 확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산업적으로는 OSMU라 그래갖고 원 소스 멀티 유즈, 그러니까 하나의 소스로 여러 가지 그 활용을 한다. 이게 한때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웹툰의 뭐 미생이나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런 웹툰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잘 된 거 이런 것들도 확장성이 좀 발휘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반대로 좀 어려운 게 이제 휘발성인데 그 엔터테인먼트는 속성상 어떻게 보면 한번 소비되고 나서 그 굉장히 새로운 것을 주지 않으면 그 기존의 것을 또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하지만 그만큼 기존의 것에 새로운 그 스토리텔링으로 새로운 것을 재미와 감동을 부여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 같아요. 엔터 산업은 가장 이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향후 좀 트렌드가 어떻게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일단 뭐 제가 트렌드를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산업 쪽에서 좀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투자 경험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비춰서 보면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그 약간 가치관의 격변기라고 할까요? 그래갖고 예전에 유행했던 이제 권선징악이나 뭔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든가 뭐 이렇게 뭐 이런 형태의 뭐 역사는 진보한다 이런 형태의 굉장히 교훈적이고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게임이나 이런 장르물에 예측을 해봤을 때 약간 그 개인의 주도적인 판타지라고 할까요? 그런 자신이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그 엔터테인먼트 속에서 이제 간접 체험으로 그 세상을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전지적으로 조종을 좀 하고 그다음에 내가 갈 수 없는 현실에 직접 그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침투해보는 그런 형태의 소재들이 요즘 좀 잘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앞으로 좀 한동안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엔터 산업이 이제 글로벌화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기 위해서 분명히 좀 보완이 필요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을 보실까요? 일단 그 엔터테인먼트 내적인 부분으로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몰입하는 컨텐츠는 굉장히 잘 만드는데 그걸 이제 세대로 확장하는 데는 약간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뽀로로나 이제 케이팝 같은 경우에 뽀로로도 보면 그 유아기에 영유아기에 아이들은 정말 개별 캐릭터들의 감정이입해서 정말 이렇게 완전히 몰입을 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글로벌에서 손꼽는 그 컨텐츠인 것 같고요. 케이팝도 어떻게 보면 미드틴하고 하이틴은 그 전 세계를 뭐 장악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세대를 넘어가면 약간 이제 이렇게 약간 잊혀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뽀로로도 초등학교 올라가면 조금 수그러들고, 케이팝도 이제 20대 중반으로 넘어가면 약해지는 건 세대를 확장하는 그렇죠. 근데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글로벌 컨텐츠들 경우에 예를 들면 뭐 마블의 캡틴 아메리카 같은 거는 이게 1941년생이거든요. 그리고 백설공주도 뭐 1934년에 나온 캐릭터이기 때문에 계속 세대에 대물림을 해왔고요. 포켓몬스터나 뭐 요괴워치나 뭐 베이블레이드 뭐 이런 뭐 팽이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종교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개인의 수호신 약간 이런 개념으로 해서 개인을 지켜주는 이런 걸로 해서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몬스터도 마찬가지고요. 뭐 요괴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캐릭터도 만들어내고 계속 확장을 해가고 그걸 끊임없이 사야 되거든요. 또 그러면 뭐 요괴나 팽이나 이런 게 또 강력한 것이 나와서 또 나를 도와주는 그런 것이 나와서 계속 구매를 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보면 세대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전략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외적인 걸로 보면 저는 이게 일단 엔터테인먼트라는 산업을 저희는 정부 통계에서 일단 그 일본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콘텐츠 산업으로 통칭을 하는데, 이 콘텐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유통과 확장의 성격이 굉장히 좀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산업이나 지능 쪽으로
그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약간 이제 트렌디하게 이렇게 신기술이나 네. 뭐 이렇게 유통 확장 이런 쪽에 좀 치중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내 정부 지원금이나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포켓몬고 같은 경우도 이게 그 나이언틱이라는 그 구글에 있던 사내벤처에서 만들었던 게임인데 사실 이게 그 포켓몬고가 유행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뭐 VR, AR 뭐 육성해야 된다. 그 굉장히 이렇게 자금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게 포켓몬이 재밌고 그 세계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게임을 유저로 참여를 했을 거고요. 그 게임 자체의 게임성이 AR이어서 엄청나게 뭐 게임성이 좋아서 뭐 참여했다라고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유통이나 신기술 뭐 이런 쪽으로 치우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의 본질, 그러니까 이야기나 뭐 소리나 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에 좀 더 치중, 그러니까 지원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뭐 글로벌한 콘텐츠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럼 보완 점들이 조금 더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 네네. 단계 더 레벨업 가능한 또 국내 엔터 산업의 위상을 네.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